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통신서비스 네트워크 장비 담당 김홍식입니다. 오늘은 제 기초 세미나 순서입니다. 통신서비스 관련돼서 5G에서 규제까지, 그 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최근에 5G하고 6G까지 알아보는 시각을 좀 마련하고요. 통신사들 실적 추정하는 방법까지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얘기할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통신 서비스하고 장비하고 보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인데, 먼저 이제 유선과 그 다음에 무선 부분, 그 다음에 통합된 네트워크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유선 통신은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이제 광통신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기업,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주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광랜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0여 년 전에 사용을 했고 아직도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구리선을 활용한 DSL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궁극적인 큰 틀로 보게 되면 결국 방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광 케이블을 기반으로 한 전송망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전송망을 근간으로 저희 초고속 인터넷 회선을 연결해주는 구간이 가입자망인데, 이 가입자망이 거거 구리선에서 그 다음에 광랜, 그 다음에 최근에는 FTTH까지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이동전화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전화는 저희가 옥상 위에 기지국을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 기지국과 케이블을 연결해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회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연결해서 인터넷까지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동전화라고 하면 저희 소비자가 사용하는 휴대폰부터 그 다음에 인터넷 회선까지 다 무선으로 연결되는 걸로 이해하고 계신데, 그렇지가 않고요. 모든 망의 근간은 앞서 설명드린 광 케이블이 근간이 되고, 그 다음에 기지국하고 저희 휴대전화까지만 이동전화로 무선으로 이용되는 네트워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저희가 또 특히 흥미로운 구간이 요 컨트롤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동전화 과금을 할 때 데이터 용도냐 아니면 음성 용도냐 이런 거를 구분해서 실제로 빌링, 그러니까 요금을 갖다 정산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 장비의 활용도가 되게 커지고 있어요. 특히 저희가 데이터댐, 빅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도출이 되냐면, 위치하고 트래픽 정보를 갖게 됨에 따라서 컨트롤하는 장비에서 실제로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 실제로 음성 통화했을 때, 그 다음에 데이터 통화를 할 때 이 사람이 여의도 지역에서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뭐를 하고 있을까? 동영상을 보고 있을까? 아니면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교육 관련된 실제로 강의를 하고 있을까? 이런 걸 갖다가 통신사들은 여의도에서 할지 영등포에서 할지 다 알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가 이제 빅데이터의 근간이 돼서 향후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결정적인 장비가 되는 게 요 재미있는 컨트롤하는 장비고요. 하지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 가장 필요한 이해도는 결국 건물 안에 위치한 인빌딩 장비라고 하는 중계기의 도움을 저희가 받아서 휴대전화가 실내 안에서는 중계기를 통해서 작동을 보통 하게 되고요. 외곽으로 나간다면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과 직접적인 통화를 하면서 저희가 의사소통을 하는 게 일상적인 이동전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보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5G가 잘 아시는 것처럼 NSA 방식, 그래서 Non-Standalone 그러죠. 그래서 LTE를 근간으로 5G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5G가 LTE하고 연동하면서 움직이는 체제를 아직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LTE의 그래서 4G 이후의 기술적인 특징을 저희가 All IP,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에 연동하는 모든 흐름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동전화 구간, 그래서 기지국에서 저희 휴대폰 구간, 그 다음에 기지국 뒤는 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광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고, 결국은 실제로 보면 제어기하고 그 다음에 그 라우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는 IP 백본망을 통해서 실제로 보면 저희가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고 실제로 네이버에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서칭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현재 4G 외의 저희의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 모든 네트워크는 광통신의 근반으로 해서 이동전화 기지국과 단말, 그 다음에 유선전화 같은 경우는 집배선 장피를 통해서 지하 주차장에 포설된 집배선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구리선 또는 광케이블 FTTH를 통해서 저희 PC까지 연결된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의 이제 네트워크의 가장 최근의 관심사인 5G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5G는 저희가 4년 전부터 IoT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4년이 아니라 벌써 한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제가 2028년도부터 5G가 IoT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이 5가지 논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가 가장 재밌게 많이 다루는 부분 자체가, 실제로 보면 IoT를 작동할 수 있게 응답 속도에 대한 혁신이 구가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까지도 MMA 28GHz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초고주파를 점령함에 따라서 모든 사물을 무선으로 굴리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거라는 얘기를 저희가 벌써 5, 6년째 떠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꿈은 이루어지듯이 수년 안에 이런 현상으로 저희가 꼭 달려갈 걸로 저희는 굳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5G를 한 4가지 형태로 실제로 기술적인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응답 속도의 혁신, 그래서 사물과 사물의 소통 시간이 지금보다 1000배 빨라지는 시간이 5G가 LTE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주파수를 무선으로 굴릴 수 있다는 개념으로 달라짐에 따라서 말 그대로 IoT와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는 것이고요. 부가적으로 여기 관련돼서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력 소모가 감축되는 것은 기지국의 전송 방식의 혁신적인 발달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결국 이제 5G하고 그 다음에 LTE하고 그 다음에 향후 6G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궁극적으로 저희는 패키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1G하고 2G가 음성에 대한 혁신, 그 다음에 3G하고 LTE가 결국 데이터로의 본격적인 1, 2회 진화, 5G하고 6G는 뭘까요?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oT와 메타버스의 시대의 돌입,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5G를 도대체 왜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여태까지 저희가 4년 동안 했던 5G만 가지고는 해석하기 어려워요. 시장에서 비난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5G LTE 차별성이 전혀 없다, 짝퉁 5G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도 개인적으로 100% 공감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결국 LTE하고 5G 현재 사용 주파수가 같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5G는 초고주파수의 점령, 초고주파를 점령함에 따른, 이에 따른 저희의 많은 IT의 혁신이 실제로 5G, 6G에 가장 도전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본 그래프도 저희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지겹게 본 도표일 거예요. 기초 때 또 한 번 넣어봤는데 저희도 이 세미나를 5년 전부터 실제로 했었기 때문에 과거 좀 리마운드 차원에서 기초 때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5G가 4차 산업의 근간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5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전 정권에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게 2021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랑 동일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IoT 메타버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보면 전체적으로 컨트롤러라고는 새로운 장비가 실제로 가금을 바탕으로 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핵심 장비가 될 거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최근에 보면 이제는 OS에 AI가 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OS가 실제로 사람이 이제 개입하지 않아도 실제로 스스로 작동하는 시대가 오죠.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모빌리티 혁신이고, 결국 5G, 6G에 기반한 서비스의 바탕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거에 대한 밑바탕이 5G, 나아가서는 6G로 연결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차는
당연한 핵심적인 향후 저희의 최종적인 골,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세 가지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응답 속대 혁신입니다. 이 응답 속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실제로 소통, 이 과거의 메인이었다면 이전에는 사물과 사물 간의 소통, 그래서 사물이 실제로 서로 소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율차가 끼어들었을 때 상대편 자율차한테 내가 끼어들다는 신호를 주고 받음이 서로 포착되고 이게 서버까지 넘겨 들어가서 다시 리턴되는 데까지의 총 필요한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대략 1000배 빨라져서 실제로 IoT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나오는 그림은 LTE와 5G의 차이점. 그래서 실제로 초고주파를 점령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과거 1차선 도로에서 지금 대략 한 8차선 도로까지 저희가 확장이 돼 있죠. 그래서 대략 100MHz 정도를 저희가 LTE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5G 주파수도 여전히 100MHz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반납했던 28GHz의 밴드위스가 얼마죠? 800MHz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보다 9배 더 넓은, 그래서 8차선이 아니라 대략 70차선, 60차선 정도 되는 차선으로 저희가 결국 넓어져야 진짜 제대로 된 5G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고, IoT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는 데 이게 진정한 5G의 초연결 사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그래프는 뭐냐면 실제로 보면 전력 소모에 대한 혁신을 갖다가 저희가 이론적으로 설명한 배경인데, 기지국하고 기지국이 간격이 좁혀짐에 따라서 실제로 단점만 있느냐? 아니다. 실제로 장점도 훨씬 많은데, 가장 큰 핵심이 기지국하고 기지국 간격이 좁혀짐에 따라서 효율적인 전력 소모를 이룰 수가 있고, 쓸데없는 전력 소모를 줄임에 따라서 실제로 IoT가 되게 가장 파워풀하고 합리적인 서비스가 될 거라는 게 마지막 5G의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5G의 네트워크 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저희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장비적인 측면에서는 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저희가 2019년도에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매시브 마이모의 대표주자 KMW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그때 KMW를 가장 크게 세일했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이 매시브 마이모의 빔퍼밍 기술이었죠. 오늘 SK텔레콤이 그 다음에 KT가 오늘 얘기한 걸 보면 결국 LTE하고 5G의 이 빔퍼밍 기술의 연동성을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5G의 많은 안테나, 그 다음에 LTE까지도 연결해서 동일한 안테나로 이 빔퍼밍을 이룰 수 있는 여러적인 핵심적인 기술들이 나올 거고, 장비에 실제로 투자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좀 더 합리적인 네트워크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강구될 걸로 봐요. 근데 어쨌든 과거 4개에서 향후 64개로 이 안테나의 접점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장 큰 혁신이 알리려고 하는 안테나 단에서 변화가 5G에서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달려갈 길입니다. 특히 28GHz가 상용하게 되면 이 매시브 마이머는 필수로 저희가 작용할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아직까지도 2GHz 대역을 5G로 사용하는 일부 통신사들의 경우에는 굳이 매시브 마이머가 필수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28GHz는 반드시 필수가 될 거고, 3.5에서도 사실 4개의 안테나는 상당히 버겁죠. 그래서 8개나 16개 정도로 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64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KMW하고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강력하게 세일즈했던 종목이 하나가 있죠. 이너와이어리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5G 핵심적인 큰 변화는 안테나의 소형화, 그 다음에 안테나 숫자의 증가. 그래서 안테나당 가격은 떨어지고 안테나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데 기지국가 스몰셀과 중계기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가 온다라는 게 저희의 계속된 설명인데, 가장 이 부분에 대한 진화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 스몰셀이죠. 그래서 이 꼭 굳이 이너리스를 연상하실 필요는 없어요. KMW가 안테나를 갖다가 줄여주면서 자기네 필터를 장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너리스가 스몰셀을 점점 세분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솔리드가 중계기 형태와 스몰셀을 사실 연동하는 그림으로 장비를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고, RFHS가 현재 부품에서 세트로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계거리는 점점 허물어지는데 어쨌든 장비의 소형화가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인데요. 제가 그 5G 장비 설명하면서 앞서 설명했던 두 가지 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게 초저지연 스위치입니다. 이 초저지연 스위치야말로 5G의 진짜 5G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걸로 저희는 보는데, 최근에 보시면 IoT에서 많은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죠. 소리 소문 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실제로 네트워크에 스위치나 라우터가 들어가면서 실제로 보면 상용 네트워크가 차량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UAM도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무인 UAM이 작동하면서 UAM 네트워크에 저희 5G나 6G가 들어가서 7GHz 대역을 사용하게 되는 그림이 곧 도출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사물 간의 소통 시간은 매우 중요해지고, 거기 핵심적인 장비 간의 소통 시간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켜주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부하를 가장 잘 줄여주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바로 이 스위칭 장비입니다. 그래서 유선이지만 무선 쪽에 가까운 스위칭 장비의 기술이 향후에 매우 중요해질 거라는 게 저희의 이제 논리였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5G가 자율차를 향후에 그릴 수 있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제가 5년 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그림이 상당히 모호했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이 다 완벽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향후에 국토부에서 실제로 도로교통 관련된 거를 통신사 서버하고 연동하는 CITS 기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OS까지 포착되면서 실제로 차량용 라우터, 그 다음에 스위치랑 연동하는 기술, 그 다음에 차량용 기술이 5G나 그 다음에 VTX라고 하는 웨이브가 진행한 모델이 차량용 통신으로 사용되는 이 기술들 자체가 5년 전만 해도 상당히 별나라 같은 느낌이었지만 이미 이 기술들은 시장에서 다 입증이 돼서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 게 5년 전만 하더라도 구글 방식이 될지 통신사 방식이 될지 테슬라 방식이 될지 모호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커넥티드 카 방식으로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결해서 그럼 6G가 저희가 2028년도 상용화, 2026년도부터 프리 6G,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진화가 실제로 내후년부터 5.5G를 근간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실제로 6G, 그 다음에 프리 6G, 5.5G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6G하고 5G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은 저는 거의 차이 없다라는 게 제 논리입니다. 3G하고 LTE하고 저희가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셨나요? 속도의 차이는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서비스가 지향하는 지향점의 차이를 저희는 별로 못 느끼고 있었죠. 왜? 3G 때부터 이미 데이터를 위한 기반의 기술이고 동영상으로 진행할 게 너무 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6G도 동일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다를 건 없고, 다만 커버리지나 속도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더 다이나믹한 변화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결국 5G하고 6G에서의 혁신은 실제로 단순한 제너레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초고주파를 인류가 정복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수도 없이 말씀을 올리고 있고요. 결국 5G, 6G에서 초고주파를 점령하게 되면 저희가 IoT로 가는 시대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꿈에서 그리는 UAM이나 자율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곧 초고주파. 그래서 어떤 분들은 28GHz가 되겠어? 47GHz가 되겠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위성통신이 6G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위성통신은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일 뿐이지 초고주파를 설명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결국은 초고주파를 기지국으로 정복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 기지국이 됐든 아니면 위성이 됐든 초고주파를 점령해야 되는데, 애석하기도 아직까지 28GHz에서 완벽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네트워크 기술이 없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걸로 보고, 이미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기술들이 시장에 소개되고 있지만 아직 통신사가 본격적으로 장비를 설치해서 소득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주파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파수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경매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카드 쳐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레이스 방식으로 가는 거고, 이게 올해 8월 달에 할당 공고를 해서 11월에 저희가 이루어질 걸로 말씀을 올리고요. 28기가일제에 대한 주파수 할당이 결국 핵심이 될 거라고 저희는 계속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이 정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규제 관련된 설명,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통신사 실적 추정 관련된 설명을 추가적으로 몇 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산업이라고 하면 항상 기회 요인이 네트워크 쪽에서 온다고 보면 나머지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한 팩터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약간의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태면 기회 요인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보신 것처럼 규제로 보면 요금 규제, MS 규제, 마케팅 규제, 그 다음에 유통 규제, 그 다음에 망준일성, 이렇게 5가지로 나눠 있고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요금을 직접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후 규제를 통해서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요금 올리기를 막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점적인 독과점 형태를 실제로 보면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를 할 때도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대다수 나라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망에 대한 여러 가지 패권, 그 다음에 플랫폼 IT 통신사 간의 이 망사용 대가에 대한 규정을 각국 또는 글로벌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불만이 많은 단통법에 대해서는 실제로 한국만 규제하는 건 아니고, 일본도 실제로 단통법 관련돼서, 그래서 유통망 관련돼서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돼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당국이 직접 개입해서 마케팅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국마다 다 규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과기부가 있는 게 아니고 대다수의 나라에서 다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FCC가 미국을 통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총무성, 그 다음에 영국은 오프컴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다수 나라들이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규제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글로벌은 어떤 흐름으로 가겠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항상 대립을 합니다. 좀 더 싼 요금에 일단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게 더 중요하겠냐, 아니면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겠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결론을 내고 있냐면, 결국은 요금도 중요하지만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싣고 있고요. 이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해서 치중하되 추가적으로 요금을 무한대로 올려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실제로 늘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상당 부분 사후 규제를 통해서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처럼 통신사들이 실제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떼돈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지났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전히 하지만 또 10년 전처럼 과다한 규제를 통해서 통신사들이 크게 실제로 향후 사업상에 문제가 되지는 않게 규제가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의 규제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RF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글로벌 포럼이 열리는데, 대다수의 나라에서 성공 사례로 보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IT하고 통신 서비스하고 플랫폼 간의 규제를 명쾌하게 하면서도 실제로 서비스 발전과 요금에 대한 통제를 적당히 해나가는 자율규제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통신산업의 기초 부분에서 이제 실적 추정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신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매출은 보급률과 그 다음에 저희가 인당 사용하는 요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당 알프 또는 한 사람이 총 회선을 통해서 사용하는 알파라고도 얘기하고요. 어쨌든 한 사람이 내는 요금, 이렇게 좀 저희가 정의를 해서 곱하기 하는 개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 몇 사람의 가입자와 P, 그래서 이 사람의 요금, 그래서 사실 PQ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입자가 Q,
그 다음에 현재 내는 요금이 P, 이 정도로 저희가 매출이 결정되는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의 흐름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이익이 되게 안정적으로 나고 있는 게 통신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용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인건비 이슈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인데 작년만 물가 상승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슈가 된 것이고, 마케팅 비용과 감가비가 보통 가장 큰 비용인데, 마케팅 비용은 통신사들이 월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판매 대수, 그 다음에 대리점이 지급한 수수료가 가장 주된 실제로 비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주파수 관련된 할당 비용,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캐펙스, 그래서 통신 장비들이 보통 매출이 근간이 되는 통신사들이 유형자산 투자가 실제로 감가상각비로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IFRS 15를 도입한 이후에 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은 약간의 변화가 회계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간단하게 이해를 드리고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저희가 한 사람을 유치하는데 소요되는 마케팅 비용을 그냥 당분기 상각, 그래서 한 명의 가입자부터 20번까지의 가입자까지 총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총 들어간 비용을 분기에 다 비용으로 생각하는 구조가 과거 10년 전에 마케팅 비용 상각 처리였다면, 저희가 2017년도 이후에 IFRS 15를 도입하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냐면, 2년 동안의 약정을 저희가 보통 맺고, 실제로 보면 2년의 약정 동안에 요금을 계속 낼 거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계를 여기에 맞춰서 바꾸자는 시도 때문에 요즘은 한 가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2년 동안 8개 분기를 안 보내서 그 사람이 받았던 보조금을 모두 안 분해서 받는, 분배하는 방식으로 회계가 변경됐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마케팅 비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번 분기 때 특정 가입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쳐도 실제로 8개 분기로 안분이 될 것이고, 이게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가 시장이 평온해졌다면 이게 스프레드되는 효과 때문에 마케팅 비용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추이의 결론부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비용 쪽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저희가 유선통신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유선통신 쪽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집전화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실제로 초고속 인터넷도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미디어 쪽이나 B2B 관련된 매출액이 실제로 결정적인 성장의 근원이 된다, IDC 포함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올리겠고요. 이동전화는 당연한 얘기지만 네트워크 진화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로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략 30분 정도 기초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